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았을까? 이 질문을 2500년 전에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남긴 말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난한 소년이 어떻게 수천 명의 제자를 가진 스승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말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공구, 중리라고도 불렀고 세상은 저를 공자라고 부릅니다. 공자, 스승공씨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벌써 2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250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평생 사람을 가르쳤던 한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아직도 저를 기억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거창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좌절하고, 어떻게 일어섰으며,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솔직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저도 평생 그 질문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로 저는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원전 551년 중국 노나라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산동성 곡부라는 곳입니다. 계절은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작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저의 집안은 원래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먼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송나라의 귀족 혈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에 나올 때쯤 그 집안은 이미 완전히 몰락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핏줄뿐이었고 먹고 살 돈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숙량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용감한 무사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름 있는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3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뿐입니다. 어머니 안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먹이기 위해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보며 자랐습니다.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새 옷을 입어본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의 교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우리에게 재물은 없지만 지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단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치며 놀 때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어떻게 흥정하는지 보았고, 관청 앞을 지나면 관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았고, 어른들이 모여 이야기하면 그 옆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꾸 이상한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일까? 왜 어떤 나라는 평화롭고, 왜 어떤 나라는 전쟁을 하는 것일까? 왜 어떤 관리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왜 어떤 관리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어린 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참 이상한 아이구나. 왜 저렇게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것이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10살이 되기 전부터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시절 책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대나무를 얇게 잘라 그 위에 글자를 새긴 축간이었습니다. 무겁고 불편했지만 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축간 한 묶음을 펼치면 그 안에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왕들의 이야기, 전쟁의 역사, 옛 현자들이 남긴 지혜들. 저는 그것들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현자들이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 했지만 완벽한 답을 내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걸쳐 그 답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 저는 또 한 번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변변치 않은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처지를 한탄하며 주저앉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이 처지를 딛고 일어서는 것.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저는 15살이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훗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문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진리를 찾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칼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을. 전쟁은 나라를 바꿀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그 바뀐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배웠습니다. 지위가 없어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배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특별한 스승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름 있는 선생님 밑에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돈이 있어야 했고 집안이 좋아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에게서 조금씩 배웠습니다. 농부에게서는 땅과 계절을 배웠고, 장인에게서는 기술과 정확함을 배웠고, 노인에게서는 인생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관청의 문서를 베끼는 일을 하면서 역사 기록을 읽었고, 제사를 돕는 일을 하면서 예절과 의식을 배웠습니다. 창고를 관리하면서 숫자와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고, 가축을 돌보면서 생명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 젊은이는
아무 직업도 없이 뭘 하는 거지.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배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시절 세상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춘추시대라고 불리는 시기였습니다. 중국 대륙에는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왕들은 권력을 탐해했고 귀족들은 백성을 착취했으며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인가? 저는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많아서인가? 법이 없어서인가? 군대가 약해서인가? 아닙니다. 저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잃으니 아래 사람들이 따라갈 길을 잃고 서로를 믿지 못하니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다시 사람들에게 덕을 가르치는 것. 저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30의 뜻을 세웠다. 이라는 글자는 단순히 서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중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사람.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습니다. 이웃 동네 청년 하나,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젊은이 하나. 저는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교육은 오직 귀족이나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움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배움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누구든 가르쳤습니다. 나중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제자가 생겼지만 처음 시작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딱딱한 이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모셔야 하는가? 어떻게 친구를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윗사람을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아랫사람을 이끌어야 하는가? 저는 이것을 예라고 불렀습니다. 예란 단순한 형식이나 절차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중과 사랑이 바탕이 된 관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인이 있었습니다. 인이란 무엇인가? 저는 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인입니다. 저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로는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아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세었으며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그는 무예를 좋아했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자로는 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런 가난하고 힘없는 선생에게서 뭘 배울 수 있겠어? 그런 자로를 저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자로가 변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로는 결국 저의 가장 충직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자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로가 내 밑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아마 남다른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자로는 저와 함께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제자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입니다. 아내는 자로처럼 힘이 세지도 않았고 자공처럼 재치가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몸이 약했고 살림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항상 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 좁은 골목에 사는 그 가난함을 다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아내는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 어질도다 아내여. 아내는 배우는 것 자체를 즐겼습니다. 저의 말을 듣고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야, 너는 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답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공은 또 다른 종류의 제자였습니다. 자공은 머리가 뛰어났고 말솜씨가 좋았으며 나중에는 큰 상인이 되어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좋다.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자공은 그 말을 듣고 시를 한 편 읊었습니다. 끊고 다듬고 쪼고 갈아내듯 수양하는 것이 그런 것이냐고. 저는 흡족했습니다. 자공은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저는 제자들을 똑같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엄하게 말하고 어떤 제자에게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묻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자로와 염유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들으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저는 자로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바로 실행하겠느냐? 먼저 여쭈어 보아야지. 그리고 염유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들으면 바로 실행하여라. 옆에서 듣고 있던 공서화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로는 성미가 급하니 한번 생각하게 한 것이고 염유는 소심하니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한 것이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교육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를 아는 스승입니다. 저는 음악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위나라에서 소라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옛 성인순 임금의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감동했는지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음악 때문에 고기를 잊으셨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이 이 경지에 이를 줄은 몰랐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것이 음악의 힘이고 예술의 힘입니다. 저는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천명이란 하늘이 내게 맡긴 사명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침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려면 그 씨앗이 심어질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덕이 존중받는 사회, 그것을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나라 임금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처음에 중도라는 고을의 제, 즉 읍장 같은 자리를 맡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을 공정하게 적용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약자를 착취하는 귀족들을 제지했습니다. 그 결과 겨우 1년이 지나자 중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시장에서는 가격이 공정해졌으며 밤에 도둑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고을의 사람들이 저희 고을을 보러 올 정도였습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
저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사구,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장관 격인 자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바로 사만이라 불리는 노나라의 새 귀족 가문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임금보다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임금의 명을 무시하고 나라를 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이것이 제가 말한 정명입니다.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 저는 사만 세력의 성을 허물려 했습니다. 두 개의 성은 허물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성을 허물려 할 때 저항이 거셌습니다. 사만은 임금과 저 사이를 갈라놓으려 온갖 수단을 썼습니다. 그때 이웃나라 제나라가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노나라 임금에게 아름다운 여자들과 말 80마리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노나라 임금은 그 선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임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임금님이 먼저 바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권력자가 덕을 잃은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노나라를 떠나기로. 저는 53세 나이에 노나라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은 무려 14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수레에 올라 노나라의 국경을 넘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 다짐은 긴 여행 내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먼저 위나라로 갔습니다. 위나라 임금은 저를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환대가 곧 신뢰는 아니었습니다. 위나라 임금도 결국은 저의 가르침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위나라에서 여러 해를 보내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위나라의 거리를 지나는데 한 노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은 어디서 오셨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노나라에서 왔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쓸모없는 선생이시군요. 세상이 이 모양인데 예의를 가르쳐 뭘 어쩌겠다는 것이오? 저는 그 말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그 노인의 말이 전혀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어지러웠고 저의 가르침은 너무 느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빠른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깊게 변한 것만이 진정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저는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식량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굶주렸습니다. 몸이 약한 제자들은 자리에 눕기도 했습니다. 자로가 화가 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군자도 이렇게 궁핍할 수 있습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군자는 궁핍해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소인은 궁핍하면 넘쳐 흐른다. 이 말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가 고프고 갈 곳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입니다. 저는 이 시련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자공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음악과 공부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나라 왕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드디어 이 긴 여행이 끝나는 것인가? 저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초나라의 귀족들이 이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공자 같은 현자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것입니다. 왕은
결국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쓸쓸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깊이 느꼈습니다. 세상이 현자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진리는 권력자에게 때로 가장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 여행 중에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밭에서 농사를 짓는 두 노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나루터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장저라는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수레의 탐부는 누구요? 자로가 대답했습니다. 공자이십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분이라면 나루터를 알겠지. 그들은 세상을 피해 사는 은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노인 걸리기 자로에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이미 썩어가고 있소. 누가 그것을 바꾸겠소? 그대도 세상을 피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소? 자로가 돌아와 그 말을 전하자 저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새와 짐승과 함께 살 수는 없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하겠느냐? 세상이 바른 도가 있다면 나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더욱 그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여행 중에 저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잃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겨우 30대의 나이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제자들이 놀라서 말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아내는 가장 깊이 제 가르침을 이해하고 가장 성실하게 실천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제 가르침의 가장 훌륭한 증거가 사라졌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얼마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내가 배운 것은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자들에게 전한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가 남긴 덕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또 하나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충직하고 용감했던 제자 자로가 위나라의 정변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소고기로 담근 젓갈을 드시겠느냐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먹지 않겠다. 자로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자로는 한때 거칠고 무례했지만 저와 함께하면서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의 앞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는 자로의 죽음을 통해 생각했습니다. 용기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용기는 위험합니다. 그것이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할 이유였습니다. 14해의 방랑이 끝나고 저는 마침내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는 68이었습니다. 머리는 휘어 있었고 몸은 전보다 많이 여유어 있었습니다. 고향 땅을 밟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20대에 이곳을 떠났던 청년이 이제는 늙은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이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두면 언젠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저는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고향에 돌아와 가르치는 일과 함께 기록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저는 중국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춘추라는 역사서를 편집했습니다. 그 책에는 단순한 사실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가 옳았는지,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간결하지만 분명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자도 이 책 때문이고 나를 비난하는 자도 이 책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저는 이 기록에 저의 정직한 생각을 담았습니다.
또 저는 시경을 정리했습니다.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진심에서 나온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저는 제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도 있었고 깊은 철학적 토론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대화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훗날 논어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논어는 대단히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거창한 우주론도 없고 복잡한 논리 체계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대화들입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친구를 사귈 것인가, 어떻게 부모를 모실 것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사람이 살면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늘 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 위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순이 되었을 때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나는 예순의 귀가 순해졌다. 이 이순이란 무엇인가? 어떤 말을 들어도 금방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으면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에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것을 예순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젊은 분들이시라면 저보다 빨리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른이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른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 말은 제 인생의 완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하면 실수했습니다. 중년에는 법도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른이 되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저절로 올바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몸에 완전히 배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덕이 마음의 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생 배우고 수양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른이 넘어 조용히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웠으며 40에 의혹이 없었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 어떤 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70에 마음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인생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15의 뜻을 세우고 30의 기반을 잡고 40에 흔들리지 않고 50의 깊은 이치를 알고 60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70에 자유로워지는 것. 이 오랜 과정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느 날 제자 번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딱 2글자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2글자가 제 철학의 전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낯선 사람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 그것이 인입니다. 제가 평생 가르친 것 중에서 단 한 문장만 남겨야 한다면 저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대우받기 싫다면 남을 억울하게 대우하지 말라. 내가 무시당하기 싫다면 남을 무시하지 말라. 내가 고통받기 싫다면 남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 이 한 문장만 세상 모든 사람이 지킨다면 전쟁도 없어지고 착취도 없어지고 차별도 없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자기 이익이 앞서면 이 단순한 원칙을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평생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배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만 읽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고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헛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배움과 생각은 함께 가야 합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을 자기 삶에 적용해보고 자기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을 책과 비교해보고 그렇게 할 때 진짜 지혜가 생깁니다. 저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릅니까? 진짜 지혜는 자기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저는 평생 군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군자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군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요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요구한다. 잘못이 생겼을 때 남을 탓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 옵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정치에서 실패했고 사람을 잘못 판단한 적도 있었으며 너무 이상만 쫓아 현실을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남을 탓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더 지혜로웠다면, 내가 더 겸손했다면, 내가 더 유연했다면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친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논어의 첫 장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진정한 친구는 멀리 있어도 마음이 이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해도 다시 만나면 어제 헤어진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큰 복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익한 친구가 세 종류 있고 해로운 친구가 세 종류 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고 아첨하는 사람, 부드러운 척하면서 진심이 없는 사람, 말만 잘하고 실속이 없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해롭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저는 효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효는 단순히 부모에게 잘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효도를 단지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나 말도 먹여 살릴 수 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효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헤아리며 부모가 늘 건강하고 걱정이 없으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원전 479년 7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기둥 사이에 제가 앉아있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관을 안치하는 예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시간이 다 된 것 같다. 이래 뒤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은 저의 말과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논어입니다. 논어는 지금도 읽힙니다. 250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논어를 읽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거창한 이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억울한 날도 있었고, 자랑스러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날들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15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30이 되어서야 기반을 잡았습니다. 40이 되어서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0이 되어서야 하늘의 뜻을 알았습니다. 60이 되어서야 남을 이해했습니다. 70이 되어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하십시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훌륭한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제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공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